제 작업실에는 늘 옅은 먹 향기가 감돕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하얀 화선지 위를 비추면 저는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붓을 잡은 제 손등에는 검버섯이 튀었고 손마디는 세월의 무게만큼 굵어졌지요. 사람들은 제 그림을 보며 고요한 힘이 느껴진다고들 합니다. 그 평온함을 얻기까지 제 삶이 얼마나 거친 폭풍우를 지나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 인생의 첫 붓질은 희망이 아닌 잿빛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78년의 부산이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배기에 판잣집들이 위태롭게 붙어있던 동네였습니다. 항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늘 비릿한 소금기와 억척스러운 삶의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16살의 저는 그 좁은 집의 가장 깊은 그림자였습니다. 제 아버지 박정태는 그 시절의 많은 아버지들처럼 말이 없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광산에서 다친 무릎은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쑤셨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술을 찾았습니다. 저녁상에 놓인 소주병이 비워질수록 아버지의 눈빛은 흐리멍덩해지다 이내 사납게 번뜩였습니다. 계집애가 어디 감히 눈을 똑바로 떠? 아버지의 고함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았습니다. 그 소리에 어머니는 어깨를 움츠렸고 저는 밥그릇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어머니, 김순옥 씨는 자갈치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생계를 꾸리는 분이었습니다. 흙 묻은 손은 늘 거칠었고 얼굴에는 고단함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 어머니도 아버지의 폭력 앞에서는 그저 작고 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3살 터울의 오빠 박진호는 아버지의 거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제 손을 잡고 골목을 누비던 평범한 오빠였지요. 하지만 공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빠는 아버지의 말투와 눈빛을 닮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손찌검하는 날이면 오빠는 방 안에서 못 들은 척 담배를 피웠고 그 연기 너머로 보이던 그의 표정은 무관심을 넘어선 어떤 기묘한 동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집에서 저의 유일한 피난처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 구석에서 저는 달아빠진 연필로 낡은 신문지 뒷면에 세상을 그렸습니다. 볕이 들지 않는 우리 집 창문, 슬픔이 묻어나는 어머니의 옆모습,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굶주린 고양이. 제 스케치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제 세상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미술 선생님이셨던 이윤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그림을 보시더니 제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민서야, 내 그림은 살아있구나. 슬픔 속에서도 힘이 느껴져. 이걸로 그려보렴. 선생님은 제게 전문가용 화선지와 작은 벼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제 재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그림을 그렸습니다. 부의시 화선지를 스치는 소리는 제 마음의 울음소리를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시에서 주최하는 작은 미술대회에 몰래 그림을 출품했습니다. 그리고 덜컥 입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얇은 상장 한 장을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오던 그날의 벅참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돌아온 아버지가 제 방 서랍을 뒤지다 상장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뭐냐?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 따위가. 아버지는 제 눈앞에서 상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가 목숨처럼 아끼던 스케치북을 찾아내 아궁이 속으로 던져버렸지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제가 그린 세상이 검은 채로 변해가는 것을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 뒤에서 입을 막고 흐느끼셨고 오빠는 방 안에서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뜨거운 불길이 제 마음속으로 옮겨붙는 것 같았습니다. 스케치북이 타들어가며 남긴 검은 제가 제 심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붓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제게는 금지된 희망이자 곧 발각될 죄악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어질 싸움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날 아궁이 속에서 타버린 것이 제 꿈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기만 하던 과거의 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제 희망이 모두 타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연필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자체가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자 곧이어 닥쳐올 폭력을 예고하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이전보다 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밥상에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위태롭게 울렸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뜨거운 분노 대신 차가운 체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는 어머니 김순옥 씨에게서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새벽이면 어머니는 부엌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세곤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손님들이 채소 값으로 내민 달고 다른 동전들. 어머니는 그 동전들을 낡은 손수건에 싸서 마당 장독대 뒤편 가장 낡은 김치왕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몇 번이고 목격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위태로운 희망을 입에 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더 이상 눈물 어린 체념만이 아닌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독한 빛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저와 어린 여동생 혜원이에게도 조용히 전염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빛으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언젠가, 아주 언젠가 우리는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 그 생각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에는 늘 감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빠, 박진호였습니다. 오빠는 마치 집안의 작은 독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면 그는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우리를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야! 방미서 물 좀 떠와! 혜원아! 방 좀 치워라! 오빠의 목소리는 아버지의 그것을 기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오빠는 저와 어머니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어느새 등 뒤에 서서 엿듣고 있곤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끈적하고 불쾌했습니다. 탈출을 약속한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0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먼 친척 아주머니 댁으로 가는 야간 열차표를 끊을 돈이 겨우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따라 유난히 술에 취해 일찍 잠들었고 우리는 새벽이 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며 집안을 뒤지던 오빠가 장독대 뒤편의 김치독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텅 빈 장독 안에서 어머니의 희망이 담긴 손수건 뭉치가 힘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야? 돈이잖아! 오빠는 손수건을 풀어헤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와 동전들이 흙바닥으로 후드득 떨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도망갈 돈이었어? 어머니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오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제발 아버지한테는 하지만. 오빠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어머니가 우리 몰래 꽁쳐둔 돈이 이만큼이나 돼요! 쇠취해 잠들어 있던 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버지는 흙바닥에 흩어진 돈과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이 돈으로 뭘 하려고 했어? 말해! 여보, 그게 아니라 그냥 애들 뭐라도 하나 더 사주려고. 어머니의 변명은 아버지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것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폭력이었습니다. 저와 혜원이는 방문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 저는 마루에 주저앉아 있는 오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오빠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오빠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정신 차려. 여자는 시집가기 전까지 이 집에 있는 거야. 그게 술이라고 아버지가 틀린 말 한 거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가둔 것은 아버지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폭력을 묵인하고 심지어 동조하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오빠 역시 거대한 감옥의 일부였습니다. 그날 밤 꺾인 희망의 자리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며칠 동안 그림자처럼 집안을 떠돌았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한 것이 벼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눈은 더 이상 세상을 그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관찰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저는 또 다른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조용히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탈출이 실패로 돌아간 후 우리 집은 완벽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없었지만 아버지와 오빠의 감시하는 눈빛이 그보다 더 단단한 창살이 되어 우리를 옥죄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고 가뜩이나 볕이 들지 않는 집안에는 외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관계 그 자체였습니다. 희망이라는 불씨가 꺼진 자리에는 시리고 아픈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텅 빈 눈으로 밥을 짓고 기계적으로 빨래를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영혼이 빠져나간 그림자 같았지요. 그건 어머니를 보는 것은 제게 또 다른 형벌이었습니다. 차라리 원망 섞인 눈물이라도 보이셨다면 제 마음이 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위기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상에는 멀건 김치찌개와 식은 밥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으로 찌개를 휘젓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국이냐? 맹물이냐?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니 음식하는 법도 다 잊었어?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아버지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상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방 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아버지, 내가 묻고 있잖아. 대답을 안 해?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여동생 혜원이가 겁에 질려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어머니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가 놀랍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밥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밥그릇과 찌개 그릇이 방바닥으로 날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고 그 뒤로 둔탁한 소리와 어머니의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혜원이는 제 품에 안겨 공포에 질려 떨었고 오빠는 그저 방구석에 앉아 담배만 튀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새로 피맛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우려감이 제 심장을 갉아먹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온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어머니의 입술 한쪽이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왼쪽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묵묵히 방바닥에 흩어진 음식물과 유리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가 죽고 말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엉켰다 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가정사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고통은 세상과 완벽히 격리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 시선이 문득 아버지의 약 상자에 닿았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다친 무릎 때문에 매일 밤 약초로 만든 고약을 바르고 주무셨습니다.
끈적하고 시커먼 고약이 담긴 작은 단지. 아버지는 그 약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일한 약점이자 고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 머릿속으로 섬광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생각.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살금살금 아버지의 약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고약 단지를 열자 퀴퀴한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끈적한 질감의 고약. 저는 단지를 들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학교 미술 시간에 쓰고 남은 강력 순간 접착제였습니다. 돼지표 본드라고 불리던 한 번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독한 물건이었지요. 저는 숨을 죽이고 접착제를 고약 단지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시커먼 고약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나무 막대로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섞었습니다. 접착제의 화학적인 냄새가 약초 냄새와 뒤섞여 역한 향을 풍겼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니, 애초에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따질 선택지라는 것이 있었던가?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었습니다. 저는 접착제가 섞인 고약 단지를 다시 아버지의 약 상자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있던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끔찍한 비극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아침은 어제와 똑같이 절망적일 것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저는 두 눈을 감지 못하고 다가올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그 새벽은 심판의 시간이 될 수도 혹은 구원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운명의 주사위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저는 제 방 이불 속에서 뜬 눈으로 어둠을 지새웠습니다. 째깍거리는 낡은 괴종식의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와 혜원이도 잠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짙은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운명의 주사위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요를 찢은 것은 동이 트기 직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였습니다. 안방에서 터져나온 아버지의 비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인 상처 입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같았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내 다리가! 저와 혜원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새벽의 희미한 빛에 드러난 아버지의 얼굴은 고통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왼쪽 다리를 전혀 구부리지 못한 채 뻣뻣한 나무 막대처럼 끌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내 약에다. 무슨 짓을 했어? 아버지는 부엌에서 나온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절뚝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굳어버린 무릎은 아버지의 분노를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마루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집안을 호령하던 거대한 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뻣뻣한 다리는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 모습은 이상 공포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량하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바닥에 엎드린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텅 빈 것 같던 그 눈동자에 아주 차갑고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품에 안겨 벌벌 떨고만 있던 혜원이가 제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지금이야 아버지는 우릴 쫓아오지 못해. 그 어린 목소리가 주문처럼 우리를 깨웠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혜원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챙겨. 5분이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질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얼마 안 되는 옷가지와 비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혜원이의 손을 잡고 방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제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 몇 자루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지옥에서 챙겨갈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는 처음에는 욕설과 저주를 퍼붓다가 이내 애원으로 목소리를 바꾸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병원 좀 불러다오. 민서야, 아비가 잘못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애원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에 닿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현관으로 향하는 우리 앞을 어느새 잠에서 깬 오빠가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력하게 쓰러진 아버지와 독하게 마음먹은 우리 모녀를 번갈아 보던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어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쓰러진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잔물결 하나 잃지 않는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당신 밑에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원망도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갑고 신선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숨막히던 집안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날 것 그대로의 공기였습니다. 어둠이 거치고 있는 동쪽 하늘이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한 채 골목길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아버지의 절규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웠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비로소 자유라는 단어의 맛을 아주 조금 맛보았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야간 열차의 흔들림은 불안했지만 그것은 희망의 진동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보며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이상 두려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빠져나오며 흘리는 안도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새벽의 공기는 부산의 그것과는 또 다른 낯섦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아준 곳은 강북의 작은 골목에 자리한 어머니의 먼 친척 아주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한복집이었습니다. 색색의 비단과 옷감 냄새가 가득한 그 작은 공간이 우리의 첫 번째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의 사정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고 우리 세 모녀가 누울 작은 방 한 칸을 내어주셨을 뿐입니다. 그 침묵의 배려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주머니를 도와 밤낮으로 바느질을 배우셨습니다. 풀과 채소만 만지던 거친 손으로 어머니는 고운 비단 위에 한 땀 한 땀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그 일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곁에가 지나 어머니는 자신만의 작은 양장점을 열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번 돈으로 월세를 내시던 날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박정태의 아내가 아닌 김순옥이라는 한 사람의 단단한 존엄을 보았습니다.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소문 끝에 예전의 미술 선생님과 연락이 닿았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미술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잿빛이던 제 스케치북은 점차 서울의 다채로운 풍경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따뜻한 저녁 노을, 활기찬 시장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을 되찾은 어머니와 혜원이의 얼굴. 제 그림에 비로소 색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혜원이는 악착같이 공부에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고 훗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소식은 몇 해에 걸쳐 드문드문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의 사고로 무릎을 영영 쓰지 못하게 되어 병원 신세를 지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홀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을 팔아 어디로나 떠났고 그 뒤로는 아무도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 증오나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길고 아팠던 시간의 끝을 확인하는 서글픈 안도감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어머니와 저는 마루에 앉아 함께 저녁 노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민서야, 엄마가 더 강하지 못해서 너희를 너무 오래 힘들게 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바늘에 찔린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날 새벽 어머니는 세상 누구보다 강하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순간 우리 사이에 맺혀있던 모든 아픔과 원망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화실을 열어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그림을 오랫동안 바라봐주고 제 말에 조용히 귀 기울여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을 때 그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일을 해냈군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했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고성이 오가는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꿈꾸던 가정을 제 손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70이 넘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작업실 창가에는 손주들이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들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 무릎에 앉아 그림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지요. 저는 아이들에게 늘 말해줍니다. 인생도 그림과 같단다. 때로는 잘못된 선을 긋거나 어두운 색을 칠할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그 위에 얼마든지 새로운 색을 덧칠해서 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단다. 가끔 저는 그날 새벽 아버지의 고약에 접착제를 섞던 16살의 저를 떠올립니다. 그 작은 손의 떨림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증오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을 지키고 제 자신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사랑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의 위험한 결심은 제 잿빛 인생에 처음으로 그은 가장 용감하고 선명한 한 줄기선이었습니다. 그 선 하나가 제 삶의 모든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그림은 바로 그날 새벽 비로소 다시 그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